김우중은 박정희 대통령과 심정적으로 굉장히 가까웠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었어요. 김우중 씨가 박정희 대통령을 아버지처럼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김우중 씨의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의 스승입니다. 대구 사범을 다니셨는데 그 대구 사범의 교수였죠. 김우중의 아버지가. 아무튼 그런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김우중 사장을 우중하하고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김 사장 뭐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우중하라고 불렀을 정도로 그렇게 개인적으로 다 가까운 뭐 그런 사이였다고 하지요. 자, 김우중은 대우를 설립합니다. 1967년입니다. 대우 이름의 기원은 뒷자는 자기 우자예요. 김우중의 우자고 대자는 같이 설립을 했던 대도실업 사장하고 같이 이제 동업으로 처음에 설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자하고 우를 합쳐가지고 그렇게 대우가 된 겁니다. 그래서 대우실업을 설립을 하지요. 그런데 이 대우는 처음부터 수출이었어요. 대우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시작은 국내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자들에게 뭘 팔기 시작하다가 이제 외국에다가도 팔게 된 거죠. 그런데 김우중은 어떻게 됐냐? 처음부터 밖으로 나가서 팔았습니다. 수출이 시작이 수출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싱가포르나 홍콩이나 미국 같은 데에다가 이런 옷감 또 옷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팔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김우중이 이 옷감에 대해서는 아주 귀재였다 그래요. 그래서 옷감의 감촉이라든가 그러니까 색깔을 내는 염색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밝았고 이 트리커트 원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국내에서 가공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인기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시어스 로박이라든가 또 제이시 페니 같은 데서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었고 그걸로 이제 수출액이 늘어나가지고 돈을 꽤 벌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1974년 7년 만에 1억 불 수출을 달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재계 랭킹 수출로 하게 되면 이제 2위가 되는 겁니다. 1위는 연합물산이라는 데고 2위가 대우고 3위가 현대조선, 4위가 한일합선 뭐 이제 이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대우는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해외 사무소 또는 해외 지사 시스템을 처음으로 시작하는 데가 또 대우입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우는 1969년에 호주에다가 대우 호주 법인을 만들고요. 또 싱가포르에다가 또 대우 싱가포르 법인을 만들죠. 그때 싱가포르의 1인 지사장으로 나간 사람이 윤영석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윤영석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1995년부터 97년까지 대우중공업의 회장이었고 대우가 부도가 난 다음에 이분이 두산으로 가죠. 그래서 두산그룹의 회장이었다가 지금은 아마도 지금 고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두산그룹에. 예. 아무튼 그런데 이 윤영석이라고 하는 분이 그때 싱가포르 초대 지사장으로 갔던 그런 분이다. 그래가지고 그 작년에 김우중 회장이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서 이제 뭐 책도 내고 그랬을 때 같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김우중이 그 당시 70년대 초반 되면서 뭔가 좀 답답한 구석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물건을 팔았단 말이죠. 주로 섬유류 같은 거를 팔았어요. 옷이나 옷감 같은 걸 팔았는데 이게 보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진짜 큰 돈벌이는 건설인 거라 이게.
근데 그 무렵에 정주영이 지난 시간에도 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 나가가지고 주베일 산업항 공사 땄단 말이죠. 9억 3천만 불짜리를 딴 거예요. 근데 뭐 대우 해봐야 뭐 그거 한꺼번에 그런 돈을 어떻게 벌겠어요? 그 옷 수출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해외 건설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975년에 대우도 해외 건설 면허를 따게 됩니다. 중동을 진출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기존 건설업체들이 뭐 다 거기에 들어가가지고서 뭐 동분서주 하고 있으니까 경험도 없는 대우가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들어가긴 들어가야겠다. 해외 건설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착안한 것이 아프리카입니다. 대우는 1969년에 나이지리아에다가 이 트리코트 원단을 판매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서 보니까 아프리카 괜찮은 것 같아. 앞으로 이 아프리카라고 하는데 괜찮게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진출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나이지리아에다가 보고타 무슨 그 지사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케냐의 나이로비에다가도 지사를 설치하고 이제 이런 걸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건설을 하기는 마땅치가 않았던 겁니다. 건설을 하기는 마땅치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사우디아라비아의 카쇼기라고 하는 사람이 수단의 누미에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제 속삭인 거예요. 뭐라고? 야, 우리나라 사우디 보니까 말이야, 한국 건설업체들이 와가지고선 뭐 일을 하는데 걔네들이 진짜 일을 잘하더라. 당신도 경제 건설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한국 건설업체들하고 어떻게 좀 잘 좀 해봐라. 한국 기업들하고. 그래가지고 누미에르 대통령이 한국 건설업체하고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던데 이제 김우중하고 선이 닿은 겁니다. 김우중하고 선이 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누미에르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한국으로 비밀리에 초대를 합니다. 왜 비밀리에 초대할 수밖에 없었나? 북한하고 수교 국가거든요. 한국하고는 외교관계 없었던 거예요. 북한하고 수교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수단의 입장에서는 남한하고 공식적으로 공개리에 뭘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일단 의사타진을 하기 위해서 남한으로 이제 와 본 겁니다. 왔는데 그때 대우가 그 서울역 앞에 대우센터 건물 있잖아요. 큰 거. 그걸 막 완공하고 다 입주해 놓은 그런 상태였거든요. 거기를 딱 초대를 하니까 이 비서실장이 완전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이걸 다 우리가 쓴다 그러니까 완전히 입이 딱 벌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한테 가서 잘 말해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미에르 대통령하고 김우중이 만나게 됐는데 고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말이지 지금 방직 공장들이 있는데 이게 다 부실화돼가지고 이거 정말 골칫덩어리다. 이걸 누가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김우중 전공이 뭡니까? 부실기업 회생이잖아요. 뭐 한국기계 인수해가지고 그거 저 대우중공으로 만들었지 옥포조선소 뭐 인수해가지고 그것도 뭐 다 대우중공업으로 만들지 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다 배웠지만 이게 전공인 거야. 망한 회사 살리는 게 전공이잖아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줄 테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영빈관이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다. 우리가. 어떡하냐? 그것도 걱정하지 마라. 당신한테 있는 게 뭐냐? 면화 있다. 그러면 그거 내가 잡고 그걸로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외교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계약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냐? 우리하고 그러면 외교 관계를 맺자 하고 누미에르 대통령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좋은데 그렇게 하면 북한하고는 어떡하냐? 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지금 수단에 큰 청소년 회관을 지금 지어주고 있는 중인데 그거 그러면 저 북한 사람들 다 떠나버리면 그거는 어떡하냐? 낙동강 오리알 되지 않냐? 그럼 김우중이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지어줄게.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그러면 남한하고 수교해.
대한민국하고. 그래가지고 수단하고 외교 관계가 공식적으로 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려고 외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게 하도 오래된 신문의 사진이어서 잘 안 보여요. 이게 지금 그 수단의 영빈관인데 그 우호의 궁전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런 건물이에요. 네, 이게 영빈관이 대우가 쥐어준 거거든요. 네, 그것의 조감도 모형도 일대의 그런 사진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사진 나오는 거를 못 찾았는데 이게 유일한 겁니다만은 뭐 그 당시 수단으로서는 뭐 진짜 초현대식 또 초호합한 건물인 거죠. 그래가지고 이 건물에다가 누미에르 대통령은 아프리카의 모든 정상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국제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수단이 뭐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굉장히 이 위상이 높은 나라로 이제 올라서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지요.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 우호의 궁전이라고 하는 수단의 영빈관, 저 영빈관을 설계한 사람은요, 그 당대에 대한민국의 최고의 건축가였습니다. 자, 누구였을까요? 네? 김수근. 네, 맞추셨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경희 선생님. 네, 맞추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축하드립니다. 예, 대단하십니다. 네. 김수근입니다. 김수근이 만든 건물이 많죠. 지금 대한극장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흘러가는 그 세운상가. 세운상가를 김수근이 세웠잖아요. 또 지금도 그 옛날 건물로 그대로 있나? 어딥니까? 방공센터인가? 남산에 있는 거요. 자유센터. 네, 자유센터 건물도 김수근이고요. 또 현대 본사 건물 바로 앞에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 그 건물은 아예 자기 집으로 지은 거죠. 자기 회사로. 네. 아무튼 김수근이 이걸 설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또 그 옆에 호텔, 뭐 아파트, 무슨 타이어 공장 뭐 이런 것들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미에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에요.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했기 때문에 아예 군복을 입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김우중한테 수단 최고 훈장인 Order of Two Nile이라고 하는 저런 훈장을 수여를 하는 장면입니다. 투 나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두 개가 있죠. 하나는 화이트 나일, 블루 나일 두 개가 있는데요. 왜 투 나일이냐면 이 수단의 수도가 카르툼이라고 하는데 그 카르툼은 두 개의 나일이 갈라지는 가운데 그 삼각주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수단의 수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더 오브 투 나일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 나라의 그 상징인 거죠. 네. 그래서 그 훈장까지도 받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자, 김우중의 수단 진출이 굉장한 역사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이전까지는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공사를 수주받거나 뭐 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이건 자기가 직접 투자한 거였어요. 영빈관도 자기가 직접 투자한 거고 타이어 공장도 자기가 직접 투자한 거고 그러니까 해외 직접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처음이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수교국에 가가지고서 그걸 시작한 거예요. 정부도 들어가지 않는데 민간인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공식적인 외교 관계로 발전되도록 하는 이런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김우중은 거칠 데 없어집니다. 아무 데나 갑니다. 그야말로 아무 데나 가는 것이죠. 네. 자, 그러다가 진짜 또 한 번의
거대한 기회가 다가오게 되죠. 아, 참, 조금 전에 여기 이거 수단 진출, 이때부터 김우중의 회상은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세계 경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물건을 파는 거였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그야말로 정치를 가지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경영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계를 경영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 또 한 번의 거대한 기회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더불어서 시작이 됩니다. 자, 지금 8시가 됐으니까 여기서 10분간 휴식하고 8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모든 공산주의 국가들이, 공산주의 정권들이 다 붕괴를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체제로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 다음 해에 구소련 연방이 붕괴를 하게 되고, 그 안에 그동안 소련의 강제적인 통치를 받았던 수많은 그 연방국가, 우즈베키스탄이니 타지키스탄이니 그런 나라들이 또 독립을 해서 자본주의 비슷한 체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전까지는 별로 문제가 아니던 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게 뭐냐? 부실 기업들인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에도 기업은 있잖아요. 뭔가를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 기업들은 다 국유 기업들이었습니다. 국유 기업은 당연히 생산성이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럭저럭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뭐 굳이 망하게 할 이유는 없는 거니까요. 거기서 형편없는 제품이 나오지만 그냥 그걸 쓰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자본주의 국가가 되고 나니까 그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이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 부실 기업이 돼버리는 거죠. 모든 국유 기업들이 다 부실 기업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죠? 공산당 간부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새로 집권을 한 사람들도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서방의 기업들한테 그걸 넘기기로 합니다. 특히 선진국 기업, 미국 기업, 자본주의 하면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폴란드에 국영 자동차 공장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부실 기업이죠. 라인도 잘 안 돌아갑니다. 이거를 폴란드 새로운 지도부가 GM한테 넘기려고 했습니다. 당신들이 좀 맡아서 해봐라. GM이면 세계 최고니까. GM의 방식은 뭐였냐면 구조조정이었죠. 월급 삭감이었죠. 생산 대수 축소였죠. 왜? 안 팔리는 거니까. 이게 GM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 기업들이 택하는 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축소하는 거죠. 망하는 건 망한 기업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떡하니 이제 김우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우라고 하는 이 팻말을 들고 들어와서는 나는 정반대로 하겠다. 사람 안 잘라도 돼. 생산 대수 오히려 늘려줄게. 내가 다 팔아줄게 그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신기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반대지? 당신 믿을 수 있는 거야? 나 봐라. 내가 한국에서 했던 거 봐라. 이거. 내가 다 그렇게 했다. 대우라고 하는 걸 그렇게 만든 거다. 바로 자기 기업이 증거잖아요. 그래? 그게 넘기는 거죠. 그래서 대우한테 그 국영 기업들을 넘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우는 공장을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있는 공장을 재가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경영체제는 완전히 바꿔서 그렇게 되니까 곳곳에 대우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저 기업은 어떻게 된 건데 하루가 다르게 저렇게 세계 곳곳에 공장이 생기지? 언제 다 짓는 거야? 근데 나중에 다시 공부를 해보니까 새로 지은 게 아니고 있는 걸 바꾼 거예요. 국내에서 그랬듯이. 그리고 그게 작동을 했던 겁니다. 왜? 파는 것도 재주가 있으니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그걸 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또 자본 조달 능력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우의
세계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마치 국내에서 부실기업 인수를 해가지고 그걸로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국내 랭킹 2위의 기업을 만들어냈듯이 세계적으로도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서는 다마스라든가 티코 같은 것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이 다 비슷한 그런 과정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곳곳에 대우가 있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도, 심지어는 아프리카까지도 대우가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다 돌아다녀야 되는 거죠. 김우중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병철은 안 돌아다니잖아요. 이건희도 별로 안 돌아다녀요. 근데 김우중은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정주영하고 비슷한 스타일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럼 이걸 다 돌아다녀야 되니 얼마나 바쁘겠어요? 비행기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독특한 일을 하지요. 그렇게 돌아다닐 때 좀 먹물 먹은 사람들을 자기 비행기에 태우고 같이 간 겁니다. 물론 여행 경비는 그 사람이 이제 대우가 다 된 거죠. 그래서 이때 같이 다닌 사람이 최인호, 소설가 최인호, 또 김용옥, 그 동양 철학자 있잖아요. 김용옥. 그리고 이문열, 뭐 이런 사람이에요. 이문열도 1992년 말에 김우중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고 이제 7개 나라를 갑니다. 러시아, 이집트, 수단, 뭐 파키스탄, 이란 이런 나라를 쭉 가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회고한 게 있어요. 눈이 팽팽 돌았다. 눈이 팽팽 돌았다. 좀 그만하고 싶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하고 김우중하고 이문열은 좀 특이한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냐면 1989년에요. 이문열이 자기 후배들을 좀 챙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돈이 없잖아요. 뭐 이문열도 꽤 돈이 있었지만 자기 돈 쓰고 싶지는 않은 거죠. 기업 돈을 쓰고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누가 돈을 댈까? 그때 한참 잘 나가는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실에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대우그룹 회장실에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뭐뭐 소설가인데 이문열이라고 하는 소설가인데 내가 김우중 회장을 좀 만나고 싶다. 약속을 좀 잡아달라. 그래서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가 온 거예요. 회장님이 만나시겠단다. 용건도 없었어요. 용건을 미리 말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호텔에서 이제 만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다가 무슨 일이십니까? 이제 이문열로서는 이제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간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수전노를 잘 설득을 해가지고 내 후배들한테 돈을 좀 주게 할까. 그래가지고서는 내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제 그러는 거죠. 회장님, 내 후배들이 좀 신진 작가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 친구들이 생활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붙이지 마시고 1년 동안 이 내가 지정하는 저 소설가들한테 신인 작가들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좀 주십시오. 당연히 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래요? 그러면 명단을 주십시오.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명단을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냥 명단을 넘겨줬대요.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문열은 큰 인심을 쓴 거죠. 자기 후배들한테. 김우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학문이라든가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대우 학술총서라고 하는 거예요. 대우에서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학술총서를 만드는데 돈을 썼는데 이거는 상업 출판이 불가능한 책들이에요. 다 철학책이고 무슨 역사책이고 무슨 뭐 중세 몇 세기 어느 나라에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거. 그런 책들만 출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600권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학문에 투자를 많이 한 거죠. 이문열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인연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문열한테 근데 1992년 말에 대우 회장실에서 전화가 온 겁니다. 김우중 회장께서 7개국 순방을 하는데 출장을 가시는데 이 작가님이 괜찮으시다면 같이 좀 다니셨으면 좋겠다 그런다. 이문열은 그만큼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 많은 나라를.
그래가지고 이제 좋다, 좋은데 내가 제대로 좀 경험을 해보고 싶으니까 그 회담할 때 거기 그 김우중 회장이 다른 나라 정상이나 뭐 기업 총수나 이런 사람들하고 회담을 할 때 나도 좀 옆에 가서 앉아 있게 해달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좀 알게. 오케이. 그것도 오케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옐친 만나는데 옐친 만나는 장소 옆에 가서도 이문열이 앉아 있고 뭐 그걸 다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3일을 했는데 이문열이 항복을 하고 맙니다. 도저히 그 일정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 새벽 조찬부터 시작해가지고 조찬 끝나면 또 아침 미팅이 있지, 또 거기 저 점심에도 또 무슨 또 상담이 오가지, 끝나고 나면은 또 그 오후에 한 2개 또 있지, 만찬은 2번이나 있지, 뭐 이런 거예요. 도저히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비서한테 다시 좀 봐주세요. 내가 하루에 3개씩 만들어 갈게. 내가 날 좀 봐주세요. 그럴 정도의 살인적인 일정을 김우중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자기 개인적인 무슨 그런 생활은 전혀 없는 사람이고요. 네.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그런데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죠.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고 김대중 대통령이 잠시 좀 나가 있으시오 라고 했는데 그게 몇 년 동안 도망다니는 그런 생활에, 방랑 생활에, 또 인터폴에 쫓기는 생활에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체포가 돼서 들어왔고 형을 살았고 사면이 되지요. 사면이 되고 다시 지금은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참 역설적이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YBM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베트남 젊은이들에게 글로벌 마인드,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이 아니고 베트남에서. 왜? 한국서는 못하거든요. 한국서는 못합니다. 한국이 받아주질 않지요. 자, 근데 얼마 전에 이분이 연세대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연대가 모교잖아요. 그 연대의 상대 건물이 대우관이에요. 그러니까 김우중 씨가 지어준 건물이죠. 지금 상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 건물이. 그 건물 지하 대강당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분이 늘 계속 강조하는 건요, 세계화입니다. 세계 진출이에요. 누구 보고 그러느냐? 대기업이 아니고요, 중소기업 보고 그러는 겁니다. 중소기업들 해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거죠. 중소기업들이 과감하게 해외로 나가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여기는 독일의 보쉬나 일본의 쿄세라 같은 세계적인 전문 기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해외로 적극 진출을 하면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분이 이제 일선에서 후퇴한 그런 입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본 입장에서 이제 중소기업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새겨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